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 변호사님은 고정 게스트고 저는 네. 스페셜 게스트군요. 네. 소개하는 거 보니까. 고정도 중요하고 스페셜도 중요하고. 스페셜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오늘 뭐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잠깐만 듣고 가고 싶어요. 현 변호사님, 네. 우선 이제 뭐 상대당입니다만 네. 솔직히 지난주 방송에서는 진짜 예측 못하겠다, 네. 어렵다 하셨는데 네.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됐거든요.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여기 가서는 홍준표 될 것 같다 그러고 저기 가서는 윤석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윤석열 될 것 같다고 얘기한 데가 조금 더 많긴 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이 차이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결국 네. 민심에서는 한 10% 정도 홍준표 후보가 앞섰고 당심에서는 한 23%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네. 결국 따지면 그 격차가 33% 정도 되는 거거든요.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나는 선거는 참 본 적이 잘 없어요. 예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전당대회도 있었고 아니 뭐 당대표 선거도 있었는데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진 후보가 본선에서 이기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 계속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역선택이다. 그 전에도 보면 또 당원들 보고 뭐 위장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마 당사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아마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렇게 들어서 아마 결국은 민심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아니면 2030 이분들을 어떻게 지지세를 유지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용남 의원님. 윤석열 후보의 그 승리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투표에서 많이 이길 거를 알았거든요. 분위기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어떤 전당대회나 뭐 당내 경선에 있어서 네. 당원들의 표심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린 경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많이 이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심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0% 정도 뒤진 건 맞는데 네. 그건 국민의힘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 당내 경선인데 지지 정당을 묶거나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층도 그대로 다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무응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 응답은 수가 빼죠. 예, 아예 그 샘플 수에서 빼거든요. 네. 그리고 재질문을 또 해요. 첫 질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4명의 후보를 언급했는데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상대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도 한 명을 고르신다면. 근데 거기서 많은 왜곡이 좀 일어나거든요. 제가 매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안 바뀌어요. 당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하자면 당심, 민심 사실 홍준표, 윤석열 10% 정도 민심에선 차이 났지만 사실상 당심과 민심이 크게 거스르진 않았다. 그렇죠. 그 민심이라는 게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가져가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그전에도 돌려보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중에 3분의 1 이상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한번 이제 얘기하면요.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를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보면은 이 여론조사는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고 후보 4명을 쭉 불러줬어요. 다. 네네. 뭐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다 불러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전화 끊어버리죠. 그 계속 받아가지고 굳이 선택하겠다 이 정도까지 하는 분들이 제가 많이 있겠어요.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이걸 자꾸 역선택이다, 위장당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여론을 좀 민심을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바로 여실히 드러난 게 11월 5일 경선이 끝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죠. 그럼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 먼저 좀 보겠습니다. KSOI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한 조사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5일, 6일 조사를 돌렸어요. 확정된 후에 돌렸습니다. 윤석열 43, 이재명 31.2, 안철수 4.7, 심상정 3.7,
김동연 1.4가 나왔습니다. 1,009명, 전국의 성인 1,009명이 응답을 한 거예요. 응답을 한 수치가 1,009명인 거고 응답률은 이제 7.7%. 7.7%가 1,009명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9명 중에 7.7이 답한 거예요.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뭐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타났죠. 그리고 저거는 한 12% 정도 벌어졌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한 15% 이상 벌어진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PNR 조사가 또 그렇죠. 예. 그거로 봐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민심은 뭐 홍준표 후보였다. 이거는 약간 정확한 얘기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현근택 대변인 제가 봐도 이게 지금 5일부터 조사한 거니까 일단 뭐 컨벤션 효과 당연히 나타났다고 봐야 되죠. 집중이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효과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세요? 이 차이. 이거는 가봐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선출된 다음에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아마 뭐 정책 대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저는 뭐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 하한가 두 분의 선택을 듣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관련된 또 대선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상한가 하한가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키워드만 먼저 외쳐주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뭐 국민의힘 투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투팀 하한가 이렇게 했습니다. 투팀. 네. 너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썼잖아요. 자기는 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플랫폼을 따로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는 뭔가 딴 살림 차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투팀의 느낌이 가고 난다. 있는 거죠. 가고 있다. 이미 시작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저는 킹메이커 김종인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상한가 킹메이커 김종인. 자, 현근택 변호사의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국민의힘 투팀.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한꺼번에 모든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현장에서 승복 선언을 하는 그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입니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쭉쭉쭉 가다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 깊게 본 건 일단은 빨리 승복성이 나온 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백의종군 한다는 말을 뭐 썼다 지웠다 되는데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근데 경선이 끝나면 이긴 후보 측에서 가장 경쟁이 셌던 후보,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민주당 같은 경우 이낙연 후보한테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내밀어서 뭐 총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원하는 건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 인사 영입을 이렇게 하는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반대로 가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한테 먼저 사실은 총괄 선대본부장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경쟁 후보, 뭐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한테 다 이렇게 조직을 짠 다음에 외부 인사, 김정인 위원장 이런 분들을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 홍준표 후보는 어느 정도 좀 예측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선수 쳤다는 느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 선수 쳤다. 선수 쳤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차피 나한테 그런 제안을 안 할 거다. 선대위원장 제안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원래는 하고 미리 내가 안 하겠다고 그렇죠. 한 거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수락 연설하면 바로 다음 날 만나든지 이렇게 가서 맡아주십시오.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당도 한 보름 정도 걸렸지만 보통 선거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바로
당대표 만난 다음에 바로 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완톱으로 세운다 이러잖아요. 그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완톱으로 세운다?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예전에 뭐 동아은행 뭐 이런 네. 사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럼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굳이 뭐 선대위나 들어가서 도와줄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정당의 약간 태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놀이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차하면 만약에 바꿀 수도 있다.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차하면 창당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아니, 보세요? 이 플랫폼을 왜 만들겠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당에서 그냥 정치를 예. 할 거면 따로 만들 필요 없거든요. 아까 이준석 대표는 청년들의 어떤 의견들, 정책들을 담아낼 어떤 연구소, 뭐 실험실 이런 느낌으로 뭐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홍준표 후보가 주로 지지하던 그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있어요. 예, 예. 뱅코리아나 이런 데 여러 개 있는데 예.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이제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뭐 저도 뭐 이준석 대표 개인을 쫓거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 개인을 쫓아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가장 큰 실망은 뭐냐면 결국 본인들이 뭐 이준석 대표도 지지해서 당대표로 만들어 보고 오세훈 후보도 지지해서 서울시장 만들어 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번에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효능감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노력으로 대통령을 만들거나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예. 그 마음을 제가 보기에 홍준표 후보도 알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게 투 팀으로 가는 시작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확인하고 넘길게요. 그러면 대선 전에 홍준표 후보가 당을 띄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미 여차하고-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요. 예. 처음부터 그냥 창당 빡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흐름을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따로 만들 때는 그만한 생각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 대선 전에 창당한다 이렇게까지 그건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니더라도 뭐 오번 것 같고요. 시초긴 하다. 조짐은 그러니까 보인다. 씨앗은 보인다. 씨앗은 보인다. 자, 김용남 전 의원. 결국에는 참여하실 겁니다. 어디요? 선대위에? 네, 선대위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정치는 명분인데 명분이 없어요. 따로 행동할. 예. 그리고 그 정도로 뭐 지금 현 변호사님은 뭐 창당이나 아예 그 갈라서는 것까지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지지도가 높게 나왔던 건 사실인데 예. 제 주변에 있는 20대, 30대한테 물어봤어요.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재밌어서예요. 재밌어서 그리고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서. 예.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어떤 창당의 동력이 될 만한 팬덤층이 있다고 볼 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정말 정치를 같이 하겠다고 그 형성되는 그런 팬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동력은 없으실 거고 홍준표 후보께서 정말 이 21대 국회 임기만 마치고 나 이제 정말 정치 안 해. 앞으로 뭐 전당대회건 뭐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은퇴할 거야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명분이 없어서 참여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참여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명분을 못 찾을 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국에는 참여하실 것이다의 한 표. 예. 저는 뭐 약간 달리 보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기억하다시피 이제 백의종군이라 썼다가 지웠단 말이죠. 그 예. 부분만 딱 지웠는데 태국에.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백의종군이 마치 이제 정계 은퇴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은 정계 은퇴할 거 아니면 여기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분이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 네네.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당대표를 하고 이럴 때도 물론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어찌 보면 당대표 선거 당심에서 많이 잃었다고 보긴 하는데 누굴 쫓아가거나 아니면 누구를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로 해왔기 때문에 누구 예를 들어 대선 후보 줄을 서거나 아니면 거기 내가 가서 뭐 도와줘서 나중에 정치 네. 생명을 연장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엔 이분 스타일은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김용남 전 의원의 그렇죠. 보통 이런 정치인이면. 진단이 맞지만 이분은 독특하다. 독고다이다.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제 홍준표 의원을 인터뷰를 해야겠네요.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2030의 마음이 지금은 일단은 뭐 이게 일부인지 전체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좀 붕 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무주공산이란 표현들을 쓰던데 그래서
2030 표심 잡기에 양당 후보들이 다 지금 혈안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2030 표심 잡기 경쟁.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이분들 어디로 갈까? 김용남 전 의원님. 2030. 2030은 특히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게 안 먹히죠. 안 먹혀요. 이익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2030은 상당히 현명해요. 그래서 소위 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그동안 톡톡히 재미를 봤던 퍼주기 공약이나 이런 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게 멀지 않은 미래에 본인들의 부채로 돌아온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퍼주겠다 예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헛공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이 강하더라고요. 어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예. 그래서 본인에게 정말 이익이 될 만한 후보를 찾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다 해줄게 뭐 돈도 다 나눠주고 뭐 할게 하는 공약은 오히려 2030의 표를 못 얻어갈 거예요. 그 윤석열 후보는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죠. 사실은 저희도 계속 내내 고민이에요. 왜 그쵸? 2030에서 고민이죠. 지지율이 안 나오냐. 그래서 뭐 정말 그 후보께 후드티라도 입혀볼까. 뭐 온갖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후드티라도 힙합 이런 뭐 의상이라도 한번 입혀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이미지라도 좀 확 바꾸고. 근데 이제 공약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청년들에 대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각 후보들이 그 비슷한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안 믿어줘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저희들도 비슷한 고민하고 있죠. 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 예를 들어서 원래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다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다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그러면 고민이 그런 거죠. 정책 공약은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수렴해 갑니다. 예. 왜냐하면 뭐 주택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뭐 일자리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등록금을 좀 깎아주겠다,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후보에 대한 이미지, 자세나 태도 이런 게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까는 뭐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후보뿐만 아니라 그럼 후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의 마음을 잡는 게 정치의 공약 이런 거보다 세대 교체라든지 시대 교체라든지 정치의 교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분들이 저도 보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 하건 이런 분들은 그냥 다 기득권으로 봐요. 야권대로 보고 저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하고 있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치를 세대를 바꾸는 거, 정치 세대를 교체하는 거 이것 또는 중요한 화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당 모두 2030 이탈표 잡는 거 요게 하나 큰 과제고 또 하나가 이제 원팀 구성 아니겠습니까? 원팀 구성 자연스럽게 현근택 변호사의 상한가 한가로 김용남 의원의 상한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상한가로 꼽아오셨어요. 일단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글쎄 공식적으로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네. 그 돌아가는 얘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가 상한가로 이렇게 고른 것은 사실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80이 넘으셨는데 그 연세에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인생이 상한가 아닌가요? 부러운 인생. 그렇죠. 불러주는 곳이 많아. 예. 그러네요. 그리고 때마다 이름이 이렇게 성함이 거론이 돼.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상한가예요. 재밌는 해석이고 일단 그 해석이 하나 있고 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캠프는 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과거 캠프는 이 핵심 그룹은 몇 년 이상 손발을 맞춰온 그룹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치 입문한 지가 정말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이 코어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손발을 맞춘 지가 최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캠프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저기 이제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거든요. 여태. 예. 예. 뭐 그건 인정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남은 4개월 동안 조율할 사람 역할을 좀 나눠주고 예. 여기저기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사실 선거 경험이 많아야 할 수 있거든요. 경선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미숙함들, 삐걱거리는 면들을 조율하기 위한 총지휘관으로는 김종인 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죠. 그 근데 정도 역할을.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움직일 때는 항상 조건이 그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조건이 내 발목 잡고 손목 잡고 이렇지 않도록 예.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다시 말해서 전권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김용남 의원도 지금 그 캠프에서 참여하셨지만 경선 윤석열 캠프에 일단 다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김용남 전 의원은 그러시고 다른 분들도 받으실까?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핵심 참모들도?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항상 지금 말씀하신 예. 게 정확하거든요. 예. 항상 전권을 드려야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내가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뭘 조율할 수 있어야지 내가 뭘 하지. 이렇게 발목 잡고 저렇게 발목 잡는 건 못한다 이거거든요. 아니 본인 표현은 이제 자유롭게 행사하는 거지만 이제 네. 남들이 보기엔 전권을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받겠어요? 일단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예. 뭐 못할 게 없죠. 그리고 뭐 그 캠프 자리라는 게 예. 사실은 뭐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예. 자원봉사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굳이 자리 욕심을 낼 만한 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자, 현근택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만만치 않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홍준표 후보는 약간 물건을 가는 거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대표 통화 들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도 물건을 간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2030 마음을 잡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거기는 그냥 어르신, 노인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첫 번째 영입 주자로서 과연 적정한가? 생각 안 할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뭐 제가 보기엔 핵심이 이제 권선동 의원이 될 것 같은데 권선동 의원 물러나라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 네, 과연 이제 물러나기 쉽겠느냐. 근데 그거를 그럼 윤석열 후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찌 보면 처음 정치에 들어와서 처음 한 건데 어쨌든 이분들 가지고 했는데 이겼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한테 정권을 맡겨라. 기존의 사람 다 물러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람을 넣고서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거를 받을 수 있겠느냐. 특징이 윤석열 후보도 보면은 네. 약간 원탑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그렇죠. 딱 장악하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장악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네. 절대 어떤 선대위도 후보를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둘 다 이제 어찌 보면 원탑인 사람인데 좋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둘 다 원탑 스타일인데 그렇죠. 조율이 되겠는가 요거 하고. 근데 김용남 전 의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 승리. 그거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 싶으면 윤석열 후보가 뭐 좀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물론 지금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뭐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다 물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과연 그거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네. 2030이라는 요 키워드도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30이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명분 삼아서라도 그럼 싹 재구성하겠다. 슬림한 조직으로 새 인물 넣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 생기지 예를 들어 않아요? 홍준표 후보를 세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워가지고 2030 마음을 얻겠다.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안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김종인 왜냐면 위원장이 뭐 다른 사람 데려와서 그러니까 얼굴마담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젊은 방식. 사람들로 뭐 그런 얼굴마다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참모들을 좀 새롭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긴 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비대위원지 이렇게 쭉 하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고 나만 혼자 말할게. 뭐 그러니까 거기도 원보이스로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우더라도 거의 들러리로 세울 가능성이 많아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비대위 할 때도 보면 비대위원 여러 번은 있었지만 누가 비대위원지 다 모를 정도로 본인 예. 스타일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는 물론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뭐 정치를 바꿀 거다 이렇게 아마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지전능한 분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와서 뭐 2030 표심도 가져와야 되고 캠프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뭐 이것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이 있는 거고 선거야 후보가 치르는 거죠. 물론이죠. 사실은 예. 캠프라는 거는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만약에 올 경우에 사실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 것은 단일화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리는 될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바깥이 문제다.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 제가 보기엔 지금 여론조사도 5% 내외의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선에서는 5%면 당락이 바뀌어요. 그럼요. 승패가 바뀌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할 때도 그때 제 기억에 3% 이상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땐 좀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번 대선도 5%면 승패가 바뀝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뭐 워낙 상극이라 이게 오히려 곤란하다. 고민이다. 그거는 후보끼리 해야죠. 해결해야 될 아. 문제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 후보 단일화도 이뤄내고 예. 2030 표심도 거기까지는 기대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건 후보의 몫입니다. 다 후보 단일화는. 뭐 후보의 몫인 건 맞아요. 후보의 몫이 많은데 종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지만 전혀 생각 안 한다 그러잖아요. 단일화는 우리가 먼저 제안을 넣었다 그러는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오히려 물론 후보가 중요하지만 당 대표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거 안 합니다. 그러는데 후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흔들립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가장 큰 아마 고민이 될 거다. 지금 벌써 얘기가 다르잖아요. 당 대표 얘기랑 제가 의원님 얘기랑 다른 거 보면 자, 10초.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네.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실은 당 대표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후보예요. 자, 오늘은 일단 뉴스닥에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첫 뉴스쇼라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선을 엿보는 시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